안녕하세요. 저는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일찍 결혼했던 저는 기막힌 사연으로 남편과 이혼도 일찍 하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 없이 예쁜 딸아이를 키우느라 정신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딸이 삶의 원동력이 되어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키운 딸을 시집 보내고 또 한 번 가슴 아프고 기막힌 사연이 생겨버렸습니다. 여전히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때의 사연을 지금부터 공개해 봅니다. 철없던 시절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어리지만 엄마가 된 저는 예쁜 딸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남편은 점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면서 결혼 생활 내내 저를 속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추악한 모습을 알 수 없던 저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잦은 다툼으로 이어졌고 쉽지 않은 결혼 생활을 하게 되었죠. 여기 서랍에 넣어두었던 비상금 못 봤어? 비상금? 당신 나 모르게 비상금 숨겨뒀어? 숨겨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비상금이라 넣어둔 현금이야. 봤어, 못 봤어? 몰라. 왜? 없어졌어? 얼만데 그래? 빌린 돈 갚으려고 현금 찾아둔 거란 말이야.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어? 무슨 말이야? 지금 그 돈을 내가 가져갔다는 거야? 정말 또 왜 그래? 또 그놈의 도박병이 도진 거냐고. 딸아이도 점점 커가는데 당신 정신 못 차리고 왜 그러냐고. 지난번에 내 적금 통장 돈 몽땅 가져다 탕진하고도 정신 못 차린 거야? 다신 안 그런다고 마음 다 잡더니 왜 또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생사람 잡고 지랄이야? 이 여자가 미쳤나? 나 아니라니까. 어디 잘못 두고 나 의심하는 거 아니야?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로 돈이 없어지거나 장시간 밖에 외출해 있으면 남편을 늘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그도 문제였지만 그로 인해 의심하고 집착하는 저도 문제였죠. 딸아이를 키우느라 나날이 생활비는 더 드는데 남편은 점점 빚까지 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의 실체를 안 뒤로는 선을 그어야 했습니다. 결혼해서 겨우 꾸려온 살림 미천마저 그의 도박으로 모두 날리게 되었고 도박에 중독된 남편은 점점 폭력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남편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혼자라도 아이를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독하게 이혼을 결심했고 돈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했던 저는 젊은 엄마로서 뭐든지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일했습니다. 동네 시장이나 식당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허드렛 일부터 아르바이트까지 아이를 등에 업고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한 후 더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래도 딸아이가 커가는 걸 보며 늘 삶의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키우고 살기 위해 점점 더 자립심이 강해졌습니다. 어느새 아이는 착하고 바르게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공부만 좋아하는 아이는 심성이 곱고 너무 순해서 오히려 걱정될 정도였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아이가 대학을 합격하는 날, 저는 힘든 과거도 어려운 형편도 모두 위안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나 합격이야. 나 합격했어. 뭐? 합격했다고? 정말이야? 응, 서울대 합격이야. 이거 꿈 아니죠, 엄마? 내 딸 정말 기특하고 장하다. 최고야. 엄마, 좋은 소식인데 왜 우셔? 울지 마, 엄마. 너무 좋아서 그렇지. 감격스럽다, 내 딸. 정말 고맙고 기특하다, 내 딸.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착하게 자라온 딸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경사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면서 벌었던 돈으로 딸을 겨우 건사했는데 고생한 끝에 행운이 따르나 싶었죠. 그러나 대학에 입학한 딸을 서울로 보내야 해서 처음으로 제 곁에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섭섭했지만 자립심 있게 독립하도록 응원했습니다. 딸이 독립한 이후로 일일이 챙겨주지 못하다 보니 짬이 날 때마다 딸이 좋아하는 밑반찬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면 세상 행복해하던 딸은 장학생으로 우수하게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이었지만 여전히 제게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열심히 학업에만 전념하던 딸은 몇 년 후 의사가 되었습니다. 똑똑한 딸이 기특하면서도 또래 친구들과 어울림 한 번 없이 연애도 한 번 못하고 공부와 일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죠. 엄마가 반찬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럼 엄마, 이럴 때 엄마랑 데이트하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엄마 반찬에 밥 먹는 게 난 정말 너무 좋다니깐.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그래? 엄마가 자주 못 와서 오히려 미안하네. 아니에요, 엄마. 내 뒷바라지 하시느라 여태까지도 고생 많으셨는데 이젠 제가 시간 내서 자주 뵈러 가야죠. 의사도 되었으니까 엄마 용돈도 이젠 제가 많이 챙겨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내 딸 정말 기특하다. 대단해, 내 딸.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조림이네. 나 지금 당장 밥 먹을래요, 엄마. 그럴래? 배고파? 엄마가 얼른 밥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의사가 된 딸은 다 큰 성인이었지만 그때도 제 눈에는 여전히 아이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자취하며 병원 근무하는 딸이 안쓰러워 시시때때로 반찬을 만들어 갔죠. 유난히 장조림 반찬을 좋아하는 딸을 위해 항상 빼놓지 않고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김없이 딸을 위해 반찬을 챙겨서 서울로 가려고 한참 준비 중인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엄마한테 가는 길이에요. 도착하면 전화 드릴게요. 무슨 일이야? 내가 오늘 간다고 했더니 갑자기 너가 온다고? 병원 근무는 어떻게 하고? 네, 이미 출발했으니까 집에 꼼짝 말고 계세요. 도착하면 전화할게. 갑자기 오겠다는 딸이 좀 이상했지만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라며 수줍게 인사를 시켜주더군요. 공부만 하느라 연애는커녕 친구 만나는 일도 많이 없던 딸이 갑자기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도 딸이 제게 얼마나 보여주고 싶으면 다급히 왔겠나 하는 생각에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실은 오늘 엄마 오신다기에 월천에서 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해서 잠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드라이브 하다가 엄마 생각나서 얘기했더니 드라이브 코스를 엄마 집 방향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어머, 그랬구나. 잘했어. 살다 보니 내 딸 남자친구를 다 만나보네. 반가워요. 멀리 오느라 고생했겠네요. 고생하긴요. 경치 좋은 곳으로 드라이브 오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말투도 체경이나 생김새도 남자다워 보이는 인상의 딸 남자친구는 딸과는 전혀 다르게 무척 강해 보이고 다소 사나운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모로는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차근차근 천천히 살펴보자 싶었죠. 딸의 남자친구라는 사실만으로 신기하고 궁금했습니다. 내 딸이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병원에 가서 진료받다가 만났어요. 사실 많이 아팠던 것도 아닌데 제가 첫눈에 반해서 진료를 핑계로 계속 병원에 찾아갔어요. 진료를 받느라 병원비가 꽤 많이 나갔죠. 어머, 재밌네. 그럼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네, 한 달 조금 안 되었습니다. 어디 살아요? 하는 일은? 서울 청담동에 살고 있고요. 개인 사업하고 있습니다. 딸은 남자친구가 대답하는 사이에 수줍게 웃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된 사이라서 그런지 둘의 모습이 예뻐 보이기도 했죠. 딸은 너무 쑥스러워해서 귀엽기까지 했습니다. 조금 걱정된 부분이 있었다면 남자친구는 딸과는 달리 과할 정도로 처음 보는데도 당당하게 표현을 잘했고 반면 딸아이는 웃어주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전부 다 따라주는 듯 순종적으로 보였죠. 그날만 유독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그런 모습이 조금 아쉽고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자기야, 나 커피 좀 마시고 싶다. 한 잔 타줄래요? 네, 잠시만요. 곧 타다 줄게요. 혹시 과자 같은 거 있으면 같이 갖다 줘. 고마워. 네, 과자 갖다 줄게요. 혹시 설탕 좀 갖다 줄래?
커피가 너무 쓰네. 피곤해서 그런가? 네, 운전하면서 못 쉬고 와서 피곤할 수 있죠. 물론 서로 좋아하는 사이이고 얼마 안 된 사이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 시키면 다 해주는 로봇처럼 말도 잘 듣더군요. 딸은 어려서부터 제 말도 한번 거역하지 않고 고분고분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타인과 그런 모습으로 있다는 게 잘 적응이 안 되더군요. 질투가 날 정도로 딸은 남자친구에게 너무 잘하고 순종적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빠 없이 순하게 자랐고 공부밖에 모르던 아이라 내심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딸의 남자친구를 열심히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직접 반찬 만드신 거예요? 엄마 고맙습니다. 내 딸이 내가 만들어준 반찬이 맛있다고 유독 좋아해요. 그래서 딸 먹을 반찬 챙기면서 좀 더 챙긴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가져가서 챙겨 드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네요. 어머니,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하세요. 우와, 내 반찬이랑 남자친구 반찬까지 싸주신 거예요? 장조림도 2배로 넣었다. 밥 잘 챙겨서 먹어. 끼니 거르지 말고, 알았지? 장조림 너무 먹고 싶었어요. 엄마 장조림 최고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끼니를 거르다니요. 제가 앞으로 더 잘 챙겨서 먹이겠습니다. 만들어주신 반찬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난히 장조림 반찬을 좋아해서 많이 만들었으니까 잘 챙겨가서 먹어요. 일하기도 힘들고 바쁜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겨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까지 생각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따져보지 않을 수 없었죠. 제게는 세상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그래도 수줍은 표정으로 엄마인 제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남자라며 데려온 걸 보니 무척 좋아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았지만 첫날은 많은 걸 물어볼 수 없었죠. 다음날 딸과 통화를 하면서 남자친구에 대해 묻지 못했던 궁금함을 살며시 캐물어 보았습니다. 지연아, 어제 챙겨간 반찬은 잘 먹었어? 그럼요, 엄마. 남자친구도 너무 고마워하면서 챙겨갔어요. 남자애가 체격도 크고 남자답더라. 갑자기 남자친구라고 데려와서 깜짝 놀랐잖아. 엄마 놀라셨죠? 그런데 엄마 얘기했더니 급하게 인사드리러 가자고 하는 바람에. 너가 많이 좋아하나 본데? 지연아, 혹시 너 그 사람이랑 결혼도 생각하고 있니? 아직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엄마. 결혼은 연애랑 달라서 잘 만나보고 신중해야 돼. 나 지금 시집 갈까봐 걱정되세요? 신중하게 생각할게요, 엄마. 좋은 사람이면 금방 시집 가도 좋지. 엄마는 너가 좋다고 하면 다 괜찮아. 네, 지금은 사실 얼마 안 되었지만 좋아하는 마음으로 자주 만나고 있어요. 그래. 내 딸이 좋다면 엄마도 좋지. 그런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셔? 자세히는 모르지만 듣기로는 부동산 투자 사업이 커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되었다고만 들었는데. 부동산 투자? 투기 그런 거 아니지? 남자친구는 무슨 사업 하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우연히 진료 보러 오게 되었다가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병원의 선배가 친구이기도 하다며 재벌집 아들이라고 나한테 자꾸 만나보라고 해서. 그리고 남친은 집안 돈으로 임대업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남자친구네 집안에서는 우리 집 사정을 좀 아셔? 걱정 마세요, 엄마. 훌륭한 엄마와 함께 살아왔다고는 알고 계세요. 부동산 투자인지 투기인지 재벌집이라는 말에 다소 찜찜했지만 한편으로 솔직히 속마음은 가난한 집안보다는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 딸과 딸의 남친은 열심히 제게 찾아왔습니다. 제가 딸의 집까지 오가며 반찬을 나르는 수고를 덜어준다는 핑계로 종종 찾아오기도 시작했죠. 그래서인지 점점 정이 들었고 부잣집 아들치고 착하고 남자다워 보여서 사윗감으로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마음에 드세요, 어머님? 너무 좋은데 내가 사는 동네 가까운 곳에 이렇게 좋은 집이 있을 줄 몰랐네.
마음에 드시면 어머님께 선물하려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선물을 하다니? 이 집을? 네, 실은 자주 뵈러 오다 보니까 어머니 혼자 사는 집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저희도 결혼해서 오면 자고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모로 편하게 사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니까요. 아니, 마음은 너무 고맙지만 이렇게 좋은 집을 선물 받다니 그런 과하지. 괜찮아. 저희 마음이라 생각해 주시고 오가면서 저희도 편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라 그래요. 별장에 놀러 가자 해서 그런 줄만 알고 따라왔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야? 너무 고맙지만 사양할게. 지연이 명의도 해드릴 거니까 무조건 사양만 마시고 생각 좀 해주세요. 어머니. 재벌집 아들이라 통 큰 선물을 해주려고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딸의 명의로 해준다고 하니 꾸역꾸역 허락하게 되었고 새로운 집에서 살게 되었죠. 그리고 그 무렵 딸은 결혼을 허락해달라며 상견례를 잡게 되었습니다. 재벌이라는 배경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모든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부유한 형편에서 살게 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딸의 앞날에 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웬만하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내는 해외 여행이 너무 길어져서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말씀 들었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니 어쩔 수 없죠. 괜찮습니다. 사돈어른, 그런데 왜 지연이 아버님과는 이혼을 하셨는지요? 저는 상견례에서 다짜고짜 묻는 질문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도박 중독이었던 전 남편의 과거가 지연이의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그냥 성격 차이로만 대답해 드려야 했습니다. 딸의 시댁에서는 제가 이혼했다는 이유와 가난하게 자란 집안 사정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질문들이 이어져서 불편한 상견례가 되었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시댁에서 마음에 든다면 가장 좋아한 점은 지연이의 학벌과 직업이었습니다. 못난 엄마에게서 훌륭하게 자란 딸이 너무나 고맙고 대견한 순간이었죠. 저의 존재가 딸의 결혼에 책 잡히는 일이 될까봐 오히려 저만 노심초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집 안에서도 도울 일이 많겠지만 지연이가 워낙 마음에 드는 며느리감이라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자리에 참석은 못했지만 아내도 같은 생각이고요. 서울대 수석의 의사 며느리 쉽지 않죠. 네, 감사합니다. 사돈어른. 딸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지연이가 시댁에 들어와 사는 게 좋다고 하던데 신혼집은 나중에 분가하기로 하고 집도 넓은데 결혼 후 몇 년은 함께 살아볼까 합니다. 어떠세요? 그 부분은 지연이도 이미 좋다고 했어요, 장모님. 그래? 지연이 생각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니? 네, 엄마. 저는 좋아요. 걱정이세요? 사돈, 몇 년 전에 청담동에 넓은 부지를 사서 지어놓은 집이라 같이 산다고 해도 공간이 넓어서 따로 사는 거나 다름없이 편할 겁니다. 사돈도 원하시면 들어오셔서 함께 사셔도 될 정도예요. 그럼요. 걱정은 아니고요. 워낙 지연이가 순하고 조용한 성격이라 의견이 어떤가 하고 물어본 것 뿐이에요. 오해 마세요. 사돈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수입이 된 임대업도 잘 되고 있고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가게로 운영하실 만한 상가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벌 아들과 결혼시키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빠, 나중에 지연이 병원도 개업하게 투자 좀 해주세요. 그야 당연하지. 그래야지. 의사 며느리 보는데 그 정도는 당연하지 않겠냐? 참, 사시는 집은 불편함은 없으시죠? 마음에 안 드시면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리모델링 해드릴게요. 아닙니다.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조화로운 집이라 인테리어도 고칠 게 하나 없고 좋습니다. 정말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며느리 명의로 해줬다는데 어머님 명의로 하시지. 며느리는 앞으로 본인 명의로 가질 게 많을 텐데요. 시모도 불참한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돈 자랑만 하셨습니다. 그래도 좋은 낯으로 대면했습니다. 능력 없는 제가 그거라도 안 하면
딸의 결혼에 도움 주는 게 하나도 없는 것만 같아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라는 사람은 결혼식이나 신혼여행까지도 관여하면서 뭐든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듯이 정하고 계시더군요. 마음대로 정하는 결정이 습관인 듯 보였습니다. 다소 찜찜한 상견례였지만 딸과 사이가 그토록 원하다 보니 결혼 날짜를 급히 잡게 되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은 이후 주변을 통해 사돈 집안의 여러 사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돈댁은 재벌보다는 졸부에 가까운 집안이었습니다. 땅 얘기를 잔뜩 하는 데 내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땅 투기로 큰돈 번 질 낮은 수준의 졸부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원래 부자였던 것처럼 매번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졸부 부모 덕에 재벌 3세 아들이 된 것 치고는 착한 사위가 딸 지연이를 아끼는 마음에 저는 좋은 마음으로 사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딸과 사위의 결혼식이 가까이 다가오는데도 시어머니와는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 이유로 모면하는 상황을 이해해주고 넘겨주었지만 재벌가라도 해도 이해되지 않았죠. 늘 해외여행이나 사업 때문에 바쁘다는 입장이었고 결혼식 당일에서야 드디어 지연이의 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위와 많이 닮은 시모는 사위만큼 커다란 체격에 다소 드세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풍채나 외모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시집살이라도 시킬까봐 겁나는 모습이었죠. 인상이 너무 강해서 눈에 띄기도 하고 강렬한 인상이었습니다. 명품으로 휘두른 정장을 하고 고급차에서 내려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제게 걸어오더군요. 걸음이 조금 불편해 보이긴 했지만 첫 만남에 그런 안부를 묻기에는 상황이나 입장이 껄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다가오더니 환하게 웃으며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 말씀만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뵙네요, 사돈. 네, 그동안 뵙고 싶었습니다. 많이 바쁘시다고 해서 아쉬웠어요. 앞으로 제 딸 지연이 잘 부탁드려요. 부자로 사는 게 어디 한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앞으론 내 며느리죠. 잘 부탁까지야. 여튼 걱정 마세요. 네, 그럼요. 지연이가 손이 아주 야무져요. 한 번은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의사가 아니라 안마사 손인 줄 알았다니까. 손이 섬세해서 의사도 됐나 싶었죠. 주변에서 의사 며느리라고 칭찬이 말도 못해요. 네, 감사합니다. 결혼 후 합가하니 친정어머니를 앞으로 자주 보기는 힘들겠네요. 서운하셔도 딸의 앞날을 생각해서 잘 보내주세요. 재벌가에 시집 보내면 보기 힘든 건 감당하셔야 하니. 네, 그래야죠. 결혼식에 모실 분들 제약을 두게 되었네요. 그런데 공개되면 워낙 말들이 많아서 이해하시죠? 우리 아들도 매스컴 타는 걸 내가 원치 않아서. 네, 그럼요. 제가 보내드린 의상이 잘 어울리시네요. 앞으로 그런 명품 정도는 입고 뵙시다.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말씀 내내 차갑고 냉정한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회사의 사장이 직원을 부리는 말투 같았죠.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황당했지만 좋은 날이고 결혼식장에서 뵙는 상황이라 그냥 좋은 척 넘겼습니다. 게다가 제 딸을 시집 보내면서 형편이 좋지 않아 변변한 예물 하나 해주지 못했기에 마음이 더 소심해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제 주변 지인은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재벌 간에 비공개네 뭐네 하는 바람에 대부분 시댁 쪽 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호화로운 별장에서 딸의 결혼식이 치러졌습니다. 어쨌든 딸의 모습은 그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처럼 예쁜 신부로 눈부신 날이었습니다. 정신없이 식이 끝났고 부족한 형편 속에서 딸을 시집 보냈습니다. 시댁이 부자라는 이유로 합가를 원하는 바람에 딸은 그렇게 시집으로 들어가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 초반에는 재벌이라며 있는 티를 내면서 경제적 도움을 엄청나게 해주시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딸 지연이에게 줄 생각으로 뭐든지 거절하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잘 지내시죠? 아니, 무슨 이런 큰 돈을 또 보내주신 거야. 안 그래도 되는데. 그냥 받으세요, 장모님. 이번에 투자한 곳에 부모님의 부수입이 많이 생기셨다고 여유가 많으셔서 안부 겸 보내신 거래요. 그래도 그렇지 너무 큰 돈인데 3천만 원이나 내가 뭐에 쓴다고. 좋은 옷 좀 사 입으시고
친구분들과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라고 하셨어요. 아니, 무슨 그런다고 3천만 원이나 보내주셔. 앞으로는 안 그래도 괜찮다고 잘 말씀드려. 다시 돌려보낼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마음만으로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장모님, 다시 돌려보내시면 저의 부모님도 저도 모두 서운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쓰세요. 복권 당첨됐다 생각하시고요. 일이 있어서 이만 끊습니다. 다시 전화 드릴게요. 딸을 시집 보내고 계속되는 경제적인 지원으로 일 없이 놀아도 넘치게 많았습니다.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딸의 입장을 생각해서 마냥 거절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재벌가 사돈인데 동네 식당 운영하시는 게 말이 안 된다며 일까지 접게 만들었죠. 그렇다 보니 받는 돈을 거절할 형편도 아니게 되었고, 남은 돈은 지연이를 위해 본격적으로 적금을 들기 시작했어요. 바쁘지? 일하고 살림도 하느라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엄마. 잘 지내고 계시죠? 자주 연락 못 드리고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죄송하긴, 결혼했는데 이제 시집에 맞춰서 잘 살면 됐지. 엄마 걱정 말고 남편이랑 즐겁게 잘 살아. 건강 잘 돌보고, 알았지? 네, 엄마. 조만간에 시간 내서 뵈러 갈게요. 결혼한 후 딸은 명절 때 보는 것 외에는 만나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주 보던 때가 그리울 정도로요. 보고 싶고 그리웠지만 가끔 전화 연락하는 것만으로 위안 삼았죠. 그런데 명절이 지난 후로 몇 달이 지나도 딸은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장모님. 아니, 자네가 받았네. 지연이는? 아, 지금 샤워 중이에요.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그랬구나. 요즘 통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아서 한번 해봤어. 나중에 내가 전화할게. 네, 요즘 일도 바빠서 집에 오면 자느라 바쁘네요. 장모님, 연락 드리라고 전화할게요. 걱정 마세요. 그날 연락 안 되던 딸 대신 사위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딸에게서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늦게까지 내심 전화를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죠.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일주일쯤 지나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지연아. 장모님, 지연이가 지금 화장실에 있는 모양인데 급한 일 있으세요?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들으려고 해봤어. 매번 전화할 때마다 시간이 안 맞네. 통화 좀 하고 싶은데 잘 지내고 있지? 그럼요, 잘 지내고 있어요. 장모님도 별일 없으시죠? 그 후로도 전화를 할 때마다 안 받거나 사위가 받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딸도 사위도 점점 더 얼굴 보기도 힘들어졌고 목소리 듣기도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라 저는 늘 답답했죠. 하지만 그래도 재벌가 부잣집에 시집을 갔으니 어느 정도 감내해야지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라 다급히 받았는데 누군가 소리치는 듯한 말투가 멀리서 들렸고 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 계속 전화를 해도 딸은 받지 않더군요. 잠도 안 오고 다음날 첫 차를 타고 딸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병원을 그만두었다고 말이죠. 황당하고 답답한 마음에 딸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사위에게도 수도 없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다행히 해외여행 중이라고 귀국해서 전화를 준다는 문자였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간곡하게 사위에게 문자를 계속 남겼더니 며칠 뒤 사위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장모님, 왜 이렇게 걱정하셨어요? 저희 재미있게 노느라 연락을 못 드린 건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전화라도 좀 주지 그랬어. 걱정돼서 말이야. 뭐가 그렇게 걱정되셨어요? 지연이 연락이 몇 달째 안 되니까 병원에 갔었는데도 병원도 그만두었다고 하고. 아, 병원은 좀 쉬게 하려고 그만두게 한 거고요. 이제 저희 아이도 가져야 하고 하니까 지연이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아, 그래. 그랬구나. 그렇다면 너무 다행이지. 걱정 마세요. 저희도 가정 꾸리고 살다 보니 장모님 잘 못 챙겨드리네요. 잘 살고 있으니 염려 마세요. 지연이 지금 통화한대? 저는 일이 급해서 우선 저만 먼저 입국했고요. 부모님과 해외에서 더 쉬고 놀다가 들어올 거예요. 꼭 전화드리도록 할게요.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시집간 딸에게 집착했나 싶기도 했고 시댁 어른들에게 미움이라도 사게 할까봐 그 후로 마음을 편하게 먹자 생각했죠. 그런데 또 며칠 뒤 딸의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딘가 힘이 없고 떨리는 듯한 목소리로 조용하게 말하는 딸의 목소리가 순간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엄마, 나 엄마가 해준 장조림이 너무 먹고 싶어요. 지연아, 내 딸 왜 이렇게 오랜만이야? 그렇게 바빴어? 네, 엄마 집밥 장조림에 밥 먹고 싶어요. 그래, 엄마가 장조림 맛있게 만들어서 해다 줄게. 지금 집이야? 기다려. 집 앞에서 내가 갖다 주는 반찬만 받아서 들어가. 어? 지금 내가 갈게. 어쩐지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만 같았죠. 이상한 직감 때문에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힘없는 딸의 목소리, 어디선가 숨어서 통화라도 하는 건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걱정되기 시작한 저는 급히 딸에게 줄 장조림과 반찬들 챙겼습니다. 먼 거리라 다급하게 택시를 불러 쏜살같이 출발했지만 도착하니 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살고 있는 시댁집 앞에 도착해서 딸과 사위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죠.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았고 결국 청담동 대저택 앞에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벨을 눌렀습니다. 분명 인터폰으로 내부에서 저를 확인한 것 같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죠. 그래도 계속 시도했습니다. 아무도 연락되지 않는 상황이라 더욱 애가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밤이라 그랬는지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높은 담벼락 때문에 내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집이라 더욱 답답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벨을 누르기 시작했고 누군가 인터폰을 확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소리치며 그 큰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이 엄마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거듭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한 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안 되는 딸과 사위에게 뭔가 일이 생겼다고 촉이 느껴졌고 인터폰을 확인하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둡고 전화했던 딸의 목소리만 떠올랐습니다. 당장 문 안 열면 이 철문 몽땅 부셔버릴 겁니다. 혼자 문 앞에서 실갱이를 하다가 불길한 생각에 근처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신고하고 쳐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더니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그마저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지연이 시댁 앞으로 찾아갔는데 마침 집안에서 가정부가 나오면서 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가정부는 제 딸을 생각해서 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 맞죠? 저는 이 집의 며느리의 친정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아까 인터폰으로 봤어요. 바쁘시더라도 잠깐 저랑 얘기 좀 나눠요. 제 딸도 사위도 연락이 너무 안 돼서 불쑥 찾아왔는데 도대체 문을 왜 안 열어주셨는지. 그게 실은 제가 마음대로 말씀을 드리기가. 저 지금 이 집안 수상해서 경찰서 다녀오는 길인데 말씀 안 해주시면 가정부 아주머니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가정부는 한참 머뭇거리더니 제가 경찰서를 얘기한 순간 겁이 나셨는지 술술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딸은 집안에서만 생활을 하고 있고 아픈 시어머니를 간호하느라 전담 의사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결혼식을 하기 전에 시모가 만나기 어려웠던 이유도 시모의 오래된 병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정신질환도 있고 지병도 있어서 오랫동안 치료받으며 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마침 의사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니 돈 안 들이고 병간호를 전담하게 시켰다는 이야기였죠.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던 가정부는 언제부턴가 제 딸이 불쌍하게 생각되어 몰래 녹화를 해두었다고 하더군요. 세상에, 그럼 지금 이거 감금 아닌가요? 거의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영상과 사진을 찍어두긴 했어요. 그럼 사위는 뭐 하고 있는 거죠? 제 딸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둔 거예요? 아니, 그게 처음에는 잘 챙기는 것 같았는데요. 시모는 병세를 이유로 사위도 점점 더 심하게 따님을 조종하고 괴롭히는 것 같았어요. 나 여기 문 좀 당장 열어주세요. 어서요. 제발요. 울며 불며 간곡하게 사정했더니 가정부는 끝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까지 한참을 들어가니
그제서야 으리으리한 대저택의 윤곽이 보이더군요. 가정부들 여러 명이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안내받은 2층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딸을 본 저는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웅크려 있었고 너무 마른 모습에 저는 분에 못 이겨 화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딸과 재회를 하자마자 이야기를 나눌 새도 없이 저는 1층 거실로 내려와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예식장에서 딱 한 번 만났던 시모라는 작자가 거실로 나타났습니다. 예식장에서도 체격이 커서 거동이 다소 불편해 보였는데 그때와 다를 바 없었고 오히려 더 뚱뚱해진 모습으로 뒤뚱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아니, 누가 이렇게 집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사돈,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내 딸 꼴이 저게 뭐예요? 그때 어디선가 사위도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만났던 때와는 다르게 사위 역시 더 살이 찌고 체격도 더 커져서 딸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이었습니다. 사위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서 다가오더군요. 아이고, 장모님, 여기까지 어떻게... 몇 달씩이나 계속 연락도 안 되고 내 딸을 저렇게 방치하고 감금까지 해두고서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 어떻게 왔냐고? 방치? 감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이지. 내 집에서 며느리가 시모 공경하느라 바쁜데 오밤중에 쳐들어와서 소란이야? 직업이 의사니까 간호도 하며 살 수도 있는 거지. 아픈 시모 모시는 게 뭐 잘못된 일인가? 무슨 감금을 했다고 그래요? 병든 시모 간호야 할 수 있지. 그런데 꼴이 저렇게 되도록 아무것도 못 나가게 하고 연락도 못하게 하고 몸은 저렇게 말라서 사람 같지도 않은 상태로 만들어 놓고도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병 걸렸으면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던지 귀한 집 딸 데려다가 지금 이게 다 뭐하는 짓들이야? 진정하세요, 장모님.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요.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오해? 됐어 이것들아. 금쪽같이 키웠더니 내 딸을 니들 시중이나 들게 하고 감금을 해? 미쳤네. 어디라고 감히. 당장 내쫓아. 다들 뭐하고 그냥 보고 있어. 그만큼 집도 해주고 돈도 보내주니까 분수를 모르네. 여튼 검은 머리는 거두지 말라고 했거늘. 그 돈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한 푼도 건드리지 않았어. 고스란히 다 돌려줄 테니 내 딸 어서 원래대로 돌려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 내가 오늘 너희들 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상황의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저는 그들에게 달려들었고 사위와 시모의 머리채를 낚아채서 준비해온 반찬 뚜껑을 열어 그들의 얼굴에 있는 힘껏 쳐박아 버렸습니다. 아주 장담그듯 말이죠. 집안은 온통 아수라장이 되었고 딸아이도 놀라 거의 기어나오듯이 걸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낯선 여자가 들어오면서 어머니를 연신 외치더군요. 사위의 또 다른 여자였던 겁니다. 막상 드라마에서 보던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저는 분에 못 이겨 그대로 그들의 머리를 잡고 쌍으로 상투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때 한 가정부가 서둘러 딸을 데리고 나가라며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손목을 붙들고 아수라장이 된 그 대저택을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들에게 내던져진 장조림 반찬마저 아까웠지만 순간이라도 통쾌했습니다. 딸은 저와 함께 다급하게 탄 택시에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동안 시댁에서 겪은 수모를 모두 말해주면서 말이죠. 다음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부가 도와줘서 얻게 된 증거 영상까지 찍어 놓은 것을 제출하게 되었죠. 영상도 경찰 신고에 참작이 되었습니다. 재벌 3세인 사위와 시모는 처벌을 안 받을 거라 생각했지만 여러 정황과 증거 영상들이 명확한 감금의 증거가 되면서 생각보다 죄질이 괘씸하여 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 결혼으로 쓰레기 같던 사위와 딸은 이혼 판결이 나서 헤어지게 되었고 중벌에 처한 상황까지 더해져서 위자료까지 엄청나게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딸은 건강도 회복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했지만 여전히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강원도에서 살고 있답니다. 딸은 조그마한 동네 병원을 개원해서 의사로 일하게 되었고 저는 딸을 도우며 식당을 다시 꾸렸답니다. 한동안 엄마로서 딸도 저처럼 이혼하게 되어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착하고 능력 좋은 딸에게 최근 좋은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지역에서 저도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들로 가정교육 잘 받고 인성 좋은 청년이랍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
제가 더 기뻐했죠. 엄마, 오늘 우리 셋이 장조림 파티예요. 장조림 지겹지도 않아? 지겹다니요. 저는 평생 엄마 곁에서 엄마가 해주신 장조림 반찬에 밥 먹으며 살 거예요. 그래, 오늘 퇴근하고 서둘러 와. 남자친구도 데리고. 세상에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제 딸이어서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사는데 불편함이 줄고 편하겠지만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이제는 정말 아끼고 소중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이 너무 행복합니다. 다시는 저 역시 돈에 휘둘려 살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다 보면 좋은 인연도 생기고 평범한 일상도 행복하고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돈의 기준에 되어 사는 삶이 아닌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한 시간을 나누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일상 되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